자, 비판적 읽기입니다. 경쟁 어떻게 보아야 할까인데요. 일단 비판적 읽기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적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읽기 그리고 이제 비판적 읽기인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적인 정보를 판단하고 그 정보를 비판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무조건 이제 까라는 게 아닙니다.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과연 적절한가를 따져보면서 읽는 거예요. 따져보면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예요. 무조건적 수용하지 말고 따지고 판단해서 읽어라 이 얘기고요.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내용이 타당한가? 그 다음에 균형 있는가? 공정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료가 뒷받침하기에 적절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따진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비판적 읽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소제목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소제목만 봐도 경쟁을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아마 이 글을 배우시는 이거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못 보셨겠죠. 저는 봤는데 대학교 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네, 이제 한일 월드컵을 보고 군대를 갔죠. 그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상상도. 지금도 이제 축구 덕후들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상상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질문을 던지죠. 요거. 이제 사례를 제시했는데 사례 제시로 흥미를 유발하는데 여러분은 흥미 유발이 별로 안 되겠죠. 본 적이 없으니. 그래도 뭐 한국 축구가 4강 진출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아실 테니까 흥미 유발을 위해서 예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제시를 했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이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도 바로 흥미 유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경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축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한 경쟁이었다.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을 통해 한국 축구가 4강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붙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경쟁이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구어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것 역시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예시를 들었어요.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 경쟁의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거 히딩크 감독의 무한 경쟁 그리고 이거 2010년 원정 16강 쾌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김연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절하냐는 거죠. 이 근거가 과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적절하냐? 적절하죠. 예, 적절합니다. 다 이제 경쟁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 타당하냐, 적절하냐, 공정하냐 이걸. 근데 뭐 공정은 따질 게 없겠죠. 네, 따질 게 없고 타당한가, 이 내용이 타당한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라서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이 비판적 읽기예요. 무조건 까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자, 이 말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이니까 인간의 본성이야, 본능이야. 막을 수 없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을 수 없다,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자애들은 도대체 뭘 하고 놀아요? 나 그걸 잘 모르겠어. 남자애들이야 게임 하겠죠. 뭐 남자애들은 뻔합니다. 게임 하겠죠. 뭐 아니면 뭐 이제 농구, 축구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농구, 축구도 이기는 게 있죠. 이기고 지는 게 있고 게임도 이기고 지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승리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재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경쟁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의 적절성을 더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네, 놀이하는 인간. 뭐 유희하는 인간인데 유희가 놀이죠.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의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게 인간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정욕. 이 인정욕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욕은 여러 상황에서 이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막 좀 이렇게 힘든 소리를 하면서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자네가 우리 회사의 보물이다. 정말 최선을 정말 다 잘했다. 뭐 일하는 거 다 잘한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거다. 이런 칭찬들이 인정 욕구를 불러일으켜. 그러면 신나요. 사람이 신이 나서 일을 해. 특히 처음에. 저도 20대 때, 20대 후반 때 그때 이제 원장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원장님이었어요. 물론 그분이 악의가 있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막 저 새끼의 인정욕을 이용해서 뼈를 받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씨 그렇게 소중하면 돈을 더 주라고. 말로 때우지 말고. 아무튼 근데 또 돈을 더 주는 데도 있죠. 예, 돈을 더 줘. 그러면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인정욕과 인정도 받았는데 돈도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인정받는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무한 굴레가 돼. 그래서 이제 일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남녀 사이에도 있죠. 남녀 사이에도 그 이제 왜 여우짓이라고 하죠. 여자분들 여우짓 한다고 남자애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 칭찬이 뭐예요? 인정 욕구야. 예. 제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내가 이거 인정받았구나. 얘는 나를 인정해주는 애구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물론 그걸 알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우짓이라고 하죠. 예. 아무튼 남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한다. 어쨌든 이거 진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욕구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경쟁 본능은 타고난 본성이고 그래서 그 경쟁 본능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쟁 욕구를 갖게 되었어가 아니에요. 경쟁 욕구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인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위징하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경쟁, 인간을 경쟁하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토머스 홉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마 그 문과, 윤사나 이런 쪽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인간은 투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인에 대한 모든 사람과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를 질투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내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아빠를 두고 엄마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아무도 모를 때, 의식도 없죠. 지금 여러분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그래서 심지어 엄마와 딸도 아버지와 아들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건 토머스 홉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뭐 그 얘기는 이거는 토머스 홉스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제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고, 토머스 홉스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예요. 투쟁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죠. 인간을 경쟁하는 존재로 본 인물입니다.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대요. 소심함은 뭐지? 소심해서 싸움을 불러일으킨단 말인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심이 심한데 소심까지 하다. 그러면 그 양반은 아무나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 너 지금 나 무시해? 이런 말이죠. 예. 소심하신 분들 특히. 소심한데 경쟁심. 경쟁심도 있고 이제 약간 권위의식. 그래서 내가 저놈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찍어 눌러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항상 소심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나 무시하냐? 사람 무시하네. 이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안 돼요. 빨리 손절하십시오. 네. 아무튼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세 가지가 있다. 특히 뭐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가 나오면 뭐예요? 결론. 그죠? 따라서가 결론. 이 뒤에가 중심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뭐예요? 주장이죠. 그죠? 여러분 뭐 해야 한다죠. 네, 이게 필요하다.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쓴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장이 항상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경쟁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 근거로 하위징하, 홉스의 주장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쟁은 불가피하니까 그 경쟁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피할 수 없다. 부정하지 마라.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본능이고 그러므로 긍정적인 힘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무튼 뭐 사실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경쟁이고, 그렇죠? 자유 경쟁. 그리고 그 자유 경쟁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 애덤 스미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죠, 지금.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읽어보면 사실 완전한 자유 경쟁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애덤 스미스를 오해하는 측면이 있긴 하죠. 뭐 어쨌든 자유 경쟁을 주장한 건 맞습니다만 완전한 자유 경쟁은 아니긴 했는데, 애덤 스미스는 지금 완전한 자유 경쟁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국부론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못할 것이다. 뭐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세 가지의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시가 아니라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요한 항이징하, 토머스 홉스, 그리고 애덤 스미스예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요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 이따가 이제 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랑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경제 원리 토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이끌어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가 경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봐라.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 성장 과정을 보면 이 경쟁의 힘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이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세계의 어떤 강대국이죠. 제2의 강대국. 원래는 소련이 제2의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제2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뭐 2라기보다 1.5 정도 아니야? 막 이제 덤비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막 거의 이제 삐까삐까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걔네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소리하는 걸 들었는데 사회주의 국가고요. 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국가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물론 이제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발전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유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것 같은 사람들이 또는 그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미리 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반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반론을 미리 말해버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예상되는 반론,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안 해치나 그럼? 예, 뭐 안 해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 다음에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이 단어 뜻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도외시한 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주장 1, 2라고 해놨는데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반대하냐면 이래서 반대하고 이래서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논리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고 하면 협력이 필요하죠. 어떤 협력이요? 둘 다 그 공정함을 지키려는 협력.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 나는 이 공정한 룰 안에서만 경쟁하겠다 라는 그런 협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때때로 이제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어기더라도 법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어기는 사람을 모두 다 처벌하고 이 사회가 그렇다면 뭐 자본주의도 정의로운 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공정하다와 평등하다를 좀 다르게 보긴 하겠죠. 그죠? 공정하다와 평등하다를 다르게 보면 뭐 공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연 다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쉽게 말해서 수능이 공정하냐? 수능이 공정합니까?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 이 아이의 교육 수준이 달라지고 그게 수능의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수능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공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공정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노력을 해서 알게 된 것. 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든 과외를 해서 공부를 했든 어쨌든 본인이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능은 그래도 지가 이제 어쨌든 머리에 집어넣고 문제도 풀었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공정함을 깨버린다면, 예를 들어 뭐 대리 시험을 봤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 협력이 깨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다. 맞는 얘기죠.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물론 맞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 비문학 수업이나 문학 수업 뭐 아무튼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늘 비판적 사고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라고 하는 것도 비판적 사고고요. 이게 맞아? 이것도 비판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늘 글을 읽으면 그냥 읽고 그렇군.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다. 아, 정말 맞아.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야. 예? 그러라고요. 그게 비판적 읽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진짜 할 말 많다 진짜. 대입이랑 관련하면 진짜 할 말 많아요. 왜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하느냐? 학생들을 그렇게 줄 세워서 대학에 보내면 되냐? 그럼 어떻게 보낼까요? 제비뽑기로 보낼까? 그럼 뭐 그 뭐야?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줄 세우기가 아닌가? 그것도 줄 세우기죠. 예. 어쨌든 줄을 세워서 대학 정원에 자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서울대 정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든가. 예? 뭐 어쩌라는 거야. 줄 세우기 하지 말라. 줄 세우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뭐 대학을 없애버리든가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입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 줄 세우기가 과도한 문제다라고 인식되는 이유는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이 사회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 줄 세우기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대입을 줄 세우기를 안 시키고 어떻게 대입을 해요? 예? 어떻게 애들을 잘라서 뽑아? 40만 명이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서울대 정원은 뭐 몇천 명인데 그걸 어떻게 뽑냐고 가려서 줄 세우기를 해야지. 줄 세우기를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다만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좀 완화하는 사회적인 방안에서의 완화가 필요하죠. 뭐예요? 대학 안 가도 좋은 대학 안 가도 예? 먹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맨날 교육제도만 뜯어고친다고 이게 되냐고. 예? 그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줄 세우기 하지 말라는 개소리 나게 되고 말이 되냐고 그게.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아무튼 미안해요. 자꾸 딴소리해서. 자,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이나 뭐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더 심했고요. 사실 경쟁이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덜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덜해요. 덜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 뭐야 인원도 줄고 있죠. 그 제가 아까 40만 명이라 그랬죠. 예전에 60만 명이었어요. 예전이 뭐야 몇 년 전까지 60만 명이었는데 재작년부터가 미친 듯이 줄었더라고요. 예. 지금 뭐 40만 명? 수능 보는 사람 30만 명인가? 뭐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인서울을 하겠다. 그럼 인서울의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수가 엄청 많이 줄었으니까 경쟁은 준 거죠. 물론 이제 등급 받기는 더 빡세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경쟁자 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몇십만 명이 줄었으니까. 그럼 이제 원시시대 이럴 때는 이제 아예 죽는 거잖아. 경쟁에서 패배하면 죽잖아요, 그죠? 지금은 죽진 않잖아. 예? 그다음 그래서 언제나 경쟁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옛날보다는 공정한 경쟁 조건이 많이 발달했죠. 지금도 완전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대요.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됐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해볼게요. 해볼 건데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좀 짧죠? 정리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했어요. 문단별로 안 하고.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사례를 세 가지 들었다. 2002년 한국 축구 4강. 이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계 축구 나라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우리나라가 4등을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이기고 4등을 할 거죠? 딴소리. 딴소리 이렇게 계속하지.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뭐 이것도 사례고요. 세 번째는 김연아. 갑자기 김연아를 갖고 왔죠.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경쟁. 그래서 이 경쟁이 발전을 이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했고 이 근거들은 타당하다고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타당이 아니라 적절입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그래서 요한 하위징하의 주장, 토머스 홉스의 주장, 애덤 스미스의 주장. 이 세 가지의 주장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적절하죠. 적절성. 그리고 이제 플러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덤 스미스랑 관련해서 자본주의 원리랑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보면 인간의 경쟁은 본능이고 이것이 노련 인간의 형태 호모 루덴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토머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거는 글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넣은 거고요. 경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 경쟁을 하고 이기심 이게 욕망이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원리의 토대다. 그다음 세 번째 경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상되는 반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쟁 논리가 인간관계를 해친다.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라는 부정적 평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상호작용이다. 여러분 이 선의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걸 대충 줄여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줄여 쓴 거예요. 여러분도 요약을 하실 때요. 이건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 글은 되게 뻔해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 글? 너네도 쓸 수 있죠? 그죠? 경쟁이 뭐 이런 거다.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긴 하지만 경쟁이 발전을 가져온다. 누가 몰라? 다 알지.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선의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경쟁이 선의의 상호작용이다. 뭐예요? 그래. 너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할게. 파이팅. 해서 더 발전한다.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 두 번째.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에 대한 반박은 역사상 경쟁은 늘 존재했다. 그러니까 지금만 약육강식이 아니라 원래 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발전시켜 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약육강식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자, 결론은 경쟁은 필수적이다. 불가피 피할 수 없다. 가피가 피할 수 있다. 피는 피할 수 불가하다. 피하는 것이 불가하다. 당위성은 당연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식을 고민해라 라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1번은 이미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사실적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판함의 읽기입니다. 비판함의 읽기. 자,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 글쓴이는 경쟁에 대해 서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어떻게 볼 거냐. 뭐 이건 쓰면 돼요. 이 답안이 꼭 맞다는 건 아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써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경쟁보다는 공동체 정신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과 경쟁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찾고 이유를 적어보자. 저는 반대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서 쓸 게 되게 많을 텐데. 자, 이 양반은 김연아 선수 얘기를 이제 했는데 김연아가 아사다마오를 떼어놓고 상상하기 힘들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김연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쟁뿐 아니라 본인의 성취 욕구, 자신감, 노력 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경쟁심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 적절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하며 읽어라.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의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해보자. 글에 제시된 정보나 인용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가? 그러니까 뭐 토마스 홉스의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판단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거예요. 네. 글쓴이의 주장이나 근거는 타당한가? 이것도 아까 위에서는 뭐 김연아 그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글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건 뭐 생각이라서 주관적이죠. 누군가는 저거를 긍정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김연아 맞는데? 경쟁 맞잖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위에서처럼 아니 그게 경쟁 때문이 아니라 경쟁도 뭐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적고 본인의 성취 욕구 진짜 본인이 막 엄청 노력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김연아는 아사다마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쟁심도 크게 드러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용 전개 방식은 짜임새 있는가? 이거는 짜임새 있습니다. 네, 짜임새 있게 전달되었고 표현 방법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가? 표현 방법 같은 경우도 네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예시도 많이 썼고요. 뭐 질문과 답변 형태로 많이 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장과 다음 글의 주장을 비교하여 읽고자. 이 글의 주장은 위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글은 요 밑에 있는 요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 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그죠? 김범묵 윤용한데 위에도 보시면 김범묵 윤용하거든요. 어딨냐? 처음에 있네. 그쵸? 예, 이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토론 수업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쪽 측면과 저쪽 측면을 모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준 거죠. 아무튼 제가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속에 놓여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자, 위에서 한 얘기죠. 그쵸? 경쟁이 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해요. 위에서. 따라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과 연대 중 무엇이 진정한 발전의 동력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미 이 말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연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결론은 이미 연대 쪽으로 이 사람은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위대한 선수 한 명 뒤에는 99명의 탈락한 학생 선수들이 있다. 학생 선수가 10만 명. 이 중 대학 진학이 가능한 인원이 10%. 대학 진학 후 직업 선수가 될 가능성이 이 중 10%. 즉 운동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 학생 선수의 1%뿐이다. 그러니까 99%는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의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중도 탈락 학생 선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이처럼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발전입니다. 오로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1%의 승자와 99%의 패자로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가리지 말라고? 올림픽 없애? 월드컵도 없애고? 그러란 얘기예요? 아니면 못한 애들도 그냥 월드컵 내보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 싸울 땐 싸워야죠. 안 싸워야 될 때도 싸우는 건 문제고 또 싸울 때 비겁하게 싸우는 건 문제지만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하지 마 그러면. 그거 왜 했어 그래. 물론 본인이 좋아서 했겠죠. 그리고 사실 하는 사람들 전부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1%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경쟁이 심하다고 이걸 비판하는 건 좀 이걸 비판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당연한 건데.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협동입니다. 우열반을 폐지하고 등수를 없애고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결과 학업 성취도 편차는 가장 낮으면서 학업 성취도 수준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한 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협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웃으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저는 이 글이 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거 딱 하나죠? 핀란드의 교육 방식. 그죠? 근데 학업 성취도 편차가 낮다. 학업 성취도 수준이 가장 높다. 학업 성취도 수준이 가장 높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뭐 표라든가 조사 뭐 이런 거 제시를 해야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놓고 경쟁이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연대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고 한번 비판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 보세요. 개 까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읽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판적 읽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까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까는 건 아니다. 네, 뭐 뒤에는 없네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에서 중요한 거, 본문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게 어떤 부분을 비판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거, 아까 그 김연아 이야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근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